자,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락장이라는 거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 하락장과 조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 하락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계속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게 있어야 됩니다. 이 공급량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뭐 예를 들어 100이다. 근데 이 동네에 아파트가 막 계속 200개씩 생겨요. 그러면 이제 입주율이 급락하겠죠. 그러니까 집이 말 그대로 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공실이라고 하는데 공실률이 막 늘어나겠죠? 집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집이 비니까 빌려줘야 되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나 월세를 올릴 수가 없죠. 아니 옆에 빈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세도 떨어지고 월세도 같이 떨어지는 이 동반 하락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공급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약간 브레이크랑 같아가지고 자동차 브레이크처럼 밟는다고 해서 바로 쓰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쭉 밀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공급하기로 했던 것들이 이 감당 못할 공급량과 입주율 급락이 있는 와중에도 공급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미분양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계약이 안 되고 근데 준공 후 미분양도 막 계속 늘어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쭉 몇 년 이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야, 이 동네 공급하지 마. 안 되겠다. 이 동네 큰일 났다. 이 동네는 미분양 무덤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모든 건설사들이 갑자기 또 공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또 갑자기 공급이 또 꽉 막혀요. 몇 년간.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수요가 늘어나고 다시 또 상승하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등락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그런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저는 좀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조정과 하락은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자, 지금은 저는 한 2018년도 하반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9년도 상반기 정도의 느낌을 좀 강하게 받습니다. 이때가 딱 조정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정권에서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한 번도 안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오히려 약간 마이너스였던 적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뭐 2%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이때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해가지고 막 금리도 막 올라가던 시절이었어요. 뭐 지금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높았던 건 아니지만 절대값 자체는 지금하고 비슷하죠. 2% 정도 가까이 됐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2018년도 9월 13일 대책, 9.13 대책을 하면서 막 대출 규제도 확 때리고 막 종부세 막 세금 같은 것들도 막 올리고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고 하면서 그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매수 실종 분위기가 강력했습니다. 그때 기사를 보면요. 강남 플러스 반전해서 19년도 6월 27일 기사인데 33주 만에 그러니까 거의 한 6개월, 7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값도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계속 하락의 그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보면은 오르는 동네가 없어요. 오르는 동네가 전혀 없고 뭐 세종시도 뭐 0.3%씩 빠지고 막 했는데 서울이 0%다. 그러니까 안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반전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집값이 이제 8개월 만에 하락세에서 탈출했다.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하락세 탈출 얘기를 하면은 강남 쪽이 먼저 움직이죠. 그러면서 이제 강남이 결국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뭐 서울 뭐 그중에서도 강남 쪽이 뭐 반등했다. 상승했다 하면서 이제 뭔가 터널을 빠져나오나? 이런 얘기들 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등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뭘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2018년도 9.13 대책이 터지고 나서부터 거의 한 9개월가량 오랜 시간 침체됐다가 그 뒤로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등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결국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뭐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불안 심리가 있었던 거죠. 아, 지금 집을 사도 되나?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2018년도 12월, 뭐 1월에도 강의를 하면서 지금이 조금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했었던 게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분위기가 되게 침체돼 있고 금매도 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공급은 또 많이 없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정과 하락의 차이는 잠깐 눌린 거가 반등되면 조정인 거고 계속 내려가면 하락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게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6월 26일인데 강남 3구 전세값도 이제 9.13 대책 이후로 계속 막 내려가다가 상승했다 이거죠. 전세 시장도 이제 불안해지나? 약간 요즘하고 좀 비슷한 기사죠. 근데 이때는 헬리오시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9년도에 18년도 말 19년도 초에 헬리오시티가 막 9,500세대가 막 들어가면서 헬리오시티발 뭐 전세에 난이 온다. 헬리오시티발 전세 뭐 폭락이 온다 막 했었던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공급도 좀 없는 상태고. 자, 그런데 지금 도대체 왜 다시 이렇게 과거 2018년도 말 2019년도처럼 갑자기 이렇게 막 그 조정도 오고 막 급락하고 뭐 하락한다고 얘기가 나오냐? 비슷합니다. 2021년 말에
대출 중단 사태 많은 분들이 이제 잊으셨겠지만 9월 달부터 갑자기 전세 대출이 중단되고 중도금 막 잔금 같은 거가 갑자기 안 돼요. 대출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다시 풀어주긴 했지만 거기다 21년 말부터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미국이 올릴 거라고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한국은 올렸었죠. 거기다가 22년 초 21년 말에 신용대출 규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100% 원래는 한 200%도 빌려줬는데 연봉의 100%로 규제를 딱 하면서 신용대출이 갑자기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은 1년마다 만기인데 만기가 돌아왔는데 원래 내가 1억 5천을 빌렸으면 1억 5천을 그대로 또 빌려야지 내가 뭔가 자금 운용을 하는데 갑자기 7천만 남기고 나머지 다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중에 돈이 확 쪼그라들면서 살 수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아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못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인플레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원래는 2023년, 24년에 금리를 올리겠다 했던 그런 미 연준도 안 되겠다.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미리 올리자 하면서 지금 이제 막 팍팍팍팍 올리고 있죠. 근데 이거는 아마 연준 의장도 모르지 않았었을까. 자, 그런데 요즘에 또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8월에 전세 대란은 없다. 근데 서울 세입자들은 뭐 더 작은 아파트를 밀려난다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엄청 많다. 엄청 많기 때문에 뭐 전세 대란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월세 매물량이 2배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없다? 이거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20년도 이후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딱 생겼잖아요. 2020년 8월부터 생겼거든요. 그러면 2020년 8월 이후에는 당연히 전세 매물이 적었겠죠. 왜냐면 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잖아요. 갱신권을 많이 썼습니다.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갱신권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좀 적었을 거고 이번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쓰잖아요. 못 쓰니까 당연히 좀 매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2년 전에 안 나왔던 물량이 많아진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저는 물량이 많아진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신규 계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신규 계약량은 늘어나는 거죠. 근데 매물의 가격이 그러면 올랐냐 안 올랐냐가 사실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5억에 나오던 게 지금은 7억에 나온 거면 물량이 2배가 됐다고 해서 전세난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세도 빠진다는 얘기들도 요즘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일이냐. 사실 전세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2020년 대비 2022년 해가지고 4억이 6억 8천이 되고 전국적으로도 거의 한 9천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 서울은 2억 가까이 올랐고요. 이거는 이제 평균 전세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4억 9천이 6억 8천이 됐으니까 2억 정도 오른 거면 한 30% 정도 이상 올랐죠? 30~40%가 오른 상태예요. 그러면 되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량이 아무리 늘어났어도 가격이 4억 9천으로 나와야지 전세난이 아닌 거지. 6억 8천에 물량이 2배 나오면 당연히 전세난인 거죠. 근데 전세가 계약은 잘 안 돼. 계속 계약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자, 이 8월 전세 대란이 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의 의미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이때부터 전세 대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8월부터 전세난이 폭발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7월 31일인가 생겼거든요. 20년 7월 31일부터 효력이 생겼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막 좀 아둥바둥하고 이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되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 뭐 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면서 뭐 모르고 그냥 막 한 분들도 있어. 근데 한 8월 중순, 한 8월 한 15일쯤 이쯤부터는 이제 막 계약갱신 청구권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뭐 정부에서 뭐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나 쓸 수 있네 하면서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22년 7월 30일,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누군가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처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쓰면은 24년까지 또 플러스 2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끝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있는 거야. 아직까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세가 안정됐다던데요. 오히려 떨어졌다던데요.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온단 말이죠, 요즘에.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보면요, 전세의 월세화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안정된 거는 전세가 월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이만큼인데 여기서 월세로 가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더 올라가지 않는 느낌을 받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지금은 반전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금리 인상만큼 월세 인상이 따라서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불안 심리가 좀 있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많이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이 금리만큼 올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만약에 집을 살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반전세를 지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전세대출 2억 이자가 월 100만 원인데
월세보다 비싸다. 그래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가면서 전세 대출을 받을지 아니면 반전세로 갈지를 결정할 때 따져본단 말이죠.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전세 대출 이자 받아가지고 내나 월세에 가나 비슷해. 아니면은 월세가 더 낮아. 이런 경우죠. 여기 지금 보면은 금리가 연 4.5%일 때 이자가 75만 원이 나오는데 이거를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70만 원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5만 원이 싼 거죠. 마이너스 5만 원. 그러면 이거는 시차가 있는 거지. 임대인들이 금리보다 월세를 낮게 주고 싶어서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아마 바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월세가 많아지고 월세로 많이 이제 물건을 주기 시작하면은 주인들도 월세를 많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금리 인상 수준의 이상의 월세 전환율로 갈 거다.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만약에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직 주인들이 못 올리는 이 시기에 반전세로 월세를 맞춰 놓는 게 나중 대비 더 나을 수도 있다. 지금 아주 저점, 아주 저금리일 때는 1억에 30만 원 정도로 막 했었는데 지금은 1억에 40만 원, 막 45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전세의 월세화가 금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의 전세 실거래가 그래프인데요. 이걸 보면은 지금 전세가 12억에서 14억 사이에 나오는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보자 이거죠. 그러면 2018년도 8월쯤 이쯤에 계약한 분이 2020년 8월 이쯤에 계약갱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하면은 이제 요번 이제 8월 22년 8월에 신규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 8억에서 9억 정도의 계약을 한 분이 원래는 한 12억 정도, 12억 정도로 올려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갱신을 그냥 썼죠. 플러스 5%로. 그 상황에서 이제 4년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도 한 12억, 13억에 뭐 14억에는 해줘야 돼.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전세를 그러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로 올려줘야 된단 말이죠. 2018년도 계약자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4억, 5억을 쉽게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 반전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여기 색깔을 칠해놨지만 뭐 9억에 88만 원, 6억에 150, 뭐 7억 5천에 70, 6억에 145, 6억에 150, 10억에 16만 원, 뭐 7억에 100 이런 식으로 반전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전세가 안정된 거냐? 전세 자체는 안 올라가죠. 왜냐면 못 올려주니까 반전세로 가면서 월세로 빠져버리는 거죠. 월세 실거래가가 지키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임대차 3법만 안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임대차 3법을 추진한다고 했던 그 2020년 4월부터 그때 전에도 임대차 3법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면은 전월세 난리 난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임대차 3법을 어떻게든 빨리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 일은 일어났고 이 상황은 뭐 터졌으니까 이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모두가 하지 말자고 할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다. 지금 이 전월세가 금리가 되게 뭐 올라가면은 전월세가 막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동의가 안 되거든요. 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전월세가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이 전월세라는 거는 이 공급이거든요.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요.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전월세가 같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 뭐 2018년 19년도도 그렇고 지방의 좀 광역시나 아니면 지방 소도시들 같은 데는 금리가 내려가는데 집값도 같이 내려 꽂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공급이 계속 많았어요. 특히 지방 소도시들은 공급이 훨씬 더 적어도 영향력이 큽니다. 아주 뭐 인구 10만 명도 안 사는 도시 같은 데는 아파트가 갑자기 2,000세대만 늘어나도 갑자기 막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서울은 몇만 세대가 늘어나야지 뭐 조금 타격을 입는 정도라면은 지방 소도시 인구가 작을수록 더 작은 물량에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월세가 막 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없으면은 금리가 높아져도 결국에 전월세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떨어지고 막 급락도 되고 막 이런다는데 이건 무슨 일이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1억 낮출 테니까 집 좀 팔아주세요. 서울 집주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면은 와, 지금 서울 집주인들이 집을 팔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보세요. 어떻게 이번 달까지 안 될까요? 제가 좀 급해서요. 아니 시세보다 5천에서 1억을 낮춰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답답하네요. 그러면 집이 팔려야 이사갈 집의 자금 문제도 해결할 텐데
살고 있는 집이 꽁꽁 묶여 있으니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뭐 샀는데 집이 안 팔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팔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딱 지금 안 팔면은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왜 급한 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을까요? 그래서 지금 모든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고 있는 거냐? 그걸 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요. 2021년도 적은 편이에요. 이것도 되게 적은 거거든요. 역대급으로 적다라고 했던 것보다 지금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2022년 1월에 900호 정도가 아파트가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되게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900호? 서울에 아파트가 몇 개인데 한 달에 900개 정도밖에 안 거래가 된다? 그럼 이게 정말 주인들이 막 내놓는데 다 내놨는데 이 매수할 사람들이 안 사고 싶어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내놓기도 하고 정말 내놓는 사람들은 급매만 내놓고 있는 건지를 따져봐야 되죠. 지금 아파트가 한 180만 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0만 호 중에서 900호 정도가 거래되는 거면은 월 거래량이 0.05% 정도 돼요. 그럼 이게 12달을 곱해도 0.6%가 거래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의 0.6%가 거래되는 거면 이게 정말 패닉에 빠져 있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 지 한 12년, 13년이 됐는데 이게 그 정도로 패닉에 빠져 있는 거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해봐야 어차피 뭐 듣지 않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말해도 결국에 너는 뭐 이렇게 집값을 뭐 상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저는 됐고요. 금리 인상 이제 시작했고요. 이제 시작이지 뭐 아직 금리 뭐 이제 10% 뚫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값은 폭락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항상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안전벨트 꽉 붙잡아야 된다. 지금 큰일 났다. 현금을 무조건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제가 항상 말하지만 금리는 유주택자, 무주택자, 고소득자, 저소득자 상관 안 하고 그냥 막 때리는 게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라는 거를 올리면 결국에 이 시장 참여자들 모두에게 다 타격을 주는 건데, 당연히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살기 좋은 곳들은 임차인이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군지나 아니면 서울이나 아니면 뭐 역세권이나 이런 곳들은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은 적죠. 그러면 결국에 임차인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약자들은 항상 뭔가 이 전가를 당하고 뭔가 비용을 더 내야 되고 뭔가 더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반대로 살기 안 좋은 곳들, 뭐 외곽이나 이런 데들은 임차인이 오히려 강자겠죠. 저 나갈 거니까 뭐 전세 깎아주세요라든지 아니면 뭐 저 월세를 뭐 낮춰주시면 살지 말지 고민해 볼게요 하면서 임차인이 강자가 되기도 하죠. 자, 이럴 때는 결국에 정부의 말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책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겪었죠. 정부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정부의 말? 뭐 집값을 잡겠다? 집값 뭐 안정?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에 결과가 중요한 거고 그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정책의 목표가 뭔데? 라는 걸 봐야지만 내가 정확하게 시장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건 뭐죠? 상생임대인 제도를 하고 임대사업자를 부활할지 말지 막 고민하고 있고, 실거주 안 하고 전세 줘도 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생임대인도 뭡니까? 이거 너 실거주 한 걸로 인정해 줄 테니까 임차인 내보내지 말고 그냥 너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임대사업자 부활? 이거 임대사업자 하면 안 되는데 다들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만, 아니 그래도 임대사업자가 필요하니까 부활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계속 간을 보고 있단 말이죠. 실거주 의무를 왜 완화시켜 주냐 이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 전세, 월세, 임차 시장이 불안하니까 미리미리 조금 어느 정도 물건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됐고요. 그래도 무조건 집값은 떨어집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무조건 있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의견이 무조건 틀리다고도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무당이나 예언가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근데 이거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은 들어요. 뭐냐? 지금 입주량이 어쨌든 적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적은데,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든 뭐든 뭐 계속 지금 공급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뭐 서로 치고받고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도 떨어지는데 전월세도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엔드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아니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월세가 올라가거나 집값은 올라가는데 전월세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엔드로 둘 다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과거 사례를 보면은 결국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외부적인 충격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패닉에 빠지고 막 재산을 막 던지는, 막 매물로 막 내놔가지고 막 그 급매물이 막 쌓여나가는데 아무도 안 사고 뭐 그런 상황이 오는 단기 충격,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건 금융위기가 오기를 바라는 건데, 그럼 금융위기가 오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상황은 전월세 상승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언제 오느냐? 뭐 하반기에 오겠죠. 그러면 이 하반기에 오는 게 전월세 상승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결국에 나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나는 무조건 집값은 떨어질 거고 당연히 전월세도 같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조금 기회를 봐서 나중에 싸게 잡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에 이 선택의 기로에서 다시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지금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